사실 우리는 정치 논란만 얘기하지만 가장 심각한 건 경제다. 그거 있어. 장사를 해봐도 그게 민주당 탓이네 문재인 탓이네 뭐 해봐도 대통령을 된 지 2년이나 지난 놈이 경제를 못 살려. 근데 지가 기자회견 나와가지고 경제 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TV에서 그 이야기 하면은 TV 꺼버리고 싶은 게 뻔한 거짓말인데 본인도 거짓말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문제는 동네에서 한 집 걸로 한 집들이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야. 식당들 20%가 지금 문을 닫았거든요. 예. 근데 이 경제가 저는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결정적 요소로 작동할 걸. 진짜 트리거는 경제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부산을 갔다 왔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갔던 데가 이제 그 부산대 앞에 진짜인지 궁금해가지고 부산대 앞에 잠깐 갔었는데 진짜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어 있습니다. 옛날엔 엄청 그러니까 부산에서 가장 큰 유흥가였어요. 부산에서 유흥을 즐긴다? 그러면 부산대 앞을 빼놓고는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부산대 공부를 안 하나 봐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실제로 그 말이 헛소문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남포동도 갔었는데 남포동에 그렇게 사람이 없이 횡한 것도 주말에 주말에 사람이 없이 횡해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 가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충격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렵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근데 너무 조용히 망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프 한 10개만 보여드릴게요. 네. 1분기 가계 월 평균 소득. 명목 소득 그냥 쉽게 표현해서 그냥 본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오르긴 했어. 사실 물가 상승률이 2, 3% 되는데 1.4% 올랐잖아요. 명목 근로소득, 실질 근로소득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건 가계 다 모아서 한 거잖아요. 2명, 3명 이렇게 벌어오는 거를. 그러니까 실질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저것 다 떼고 물가 상승률 반영하고 했더니 떨어졌어요. 당연히 그러면은 가계 입장에서는 내가 쓸 수 있는 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다음에 1분기 가계 월 평균 지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은 떨어졌는데 명목 지출, 명목 소비 지출 이런 것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질 지출은 0.4% 떨어졌어요. 이거 골 때리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줄이고 있긴 한데 명목 소비 지출 같은 건 뭐냐면 내가 실제로 안 쓸래 안 쓸 수 없는 돈들이 있잖아요. 항상 들어가는 돈. 네. 이런 건 올라갔는데 실제로 내가 쓰고 싶어 쓴 거는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수가 안 돌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음 1분위 5분위 소득 및 소비 지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내가 시민들이 국민들이 돈을 안 쓰면 내수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250만 원이 돼. 그렇게 주면 좋겠다니. 250. 25만 원. 그 이야기 하는 거고요. 자,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이게 있잖아요. 100 이상이면 더 쓰고 싶은 거고 100 밑에면 안 쓰고 싶은 거예요. 소비 심리가 오래 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 경제가 안 좋대. 그렇죠. 근데 내가 소득은 사실상 줄었어. 월급이 그냥 500만 원이라고 쳐. 부부 합산해가지고. 근데 네 애들 돈이 더 많아진 거야. 애들 학원비도 올랐고 외식비도 올랐고 다 올랐어. 그러면 실제로 쓸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외식 한 번 더 뭐 하고 싶은 거 옷 하나 사는 거 신발 사는 것들 더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내 취미생활도 못하고 이제 꽁꽁 묶이게 되는 거죠. 자 다음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이것도 한번 보세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명목소득 실질소득 다. 다음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보세요.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진짜 너무 신기하게 윤석열이 당선되고 난 직후부터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하지만 외교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은 외교와 무역을 빼면 사실 뭐 경제 논리 무슨 뭐 다 필요 없어요. 결국에는 외교하고 무역인데 외교를 이딴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경제가 돌아갈 리가 있습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다음 거는 보여주지 마요. 이 다음에 쪼개놓은 게 있으니까. 잘못 올라갔네. 그 다음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 이게 무서운 거죠. 이런 거는 아까 소비심리나 소득은 줄어들었는데 연체율은 쭉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연체율이 무서운 게 연체되는 사람들 반대쪽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예, 그게 무서운 거죠. 개판입니다 지금. 무섭다.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 물가가 치솟아요. 근데 상여금은 줄어듭니다. 보통 이제 상여금이라는 개념이 일반 회사에서는 월급으로 줬는데 그보다 훨씬 회사에 이익이 많아져서 보너스 개념처럼 주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 보너스라고 그랬어요. 상여금은 줄어들었어. 옛날에 평상시 주던 것보다 훨씬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가계 실질 소득이 7년 만에 최대로 감소했어. 본봉이 있고 뭐 세전 세후가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7년 만에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돈 안 쓴다고요. 이럴 때 정부가 마중물 부어줘야 된다고.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감 추이입니다. 밑에 보시면요. 이게 20대 이하가 어쩌고저쩌고 뭐 있잖아요.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쭉 있잖아요. 아니 분기마다 이 정도로 빠지면 사실 지금 20대 일자리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요. 빨간 것만 20대 일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전체로도 봤을 때 줄어들고 있잖아요. 엄청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단편적으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일자리를 정의할 때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다 일자리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주 15시간 이상 또는 주 20시간 이상 일해야지 일자리 그 통계에 포함시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시간 이상만 일하면 다 일자리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자리까지 다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 일자리는 정부에서 없앤 게 아마 클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다음에 연령대별 일자리 증감 현황. 나는 이걸 또 왜 갖고 왔냐면요.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이 그렇게 비판했던 지점이에요. 노인들 일자리만 늘었다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그때 얘네들이 지랄하면 안 했으면 나 이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AI는 로봇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처럼 AI가 로봇에 이런 바뀌고 있잖아요. 나는 거기서 기본소득 생각했다. 이게 말하면 로봇세거든요. 로봇세를 걷어서 기본소득 주겠다 개념인데 얘는 대책이 없어. 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퇴한 이후에 일자리 있잖아요. 경비원 하신다든지 택시를 운전하신다든지 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자리 질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걔네들이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욕했으면 니들은 뭔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가 늘어난 건 다 고연령층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정권 잡아보니까 똑같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죠. 뭐 제 말 공감하실 겁니다. 저는. 지금 부산은행의 총 연체율 금액 추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은행이 부산에서 광주은행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지역은행 중에 제일 큰 은행일 거 아니에요. 저렇게 연체율이 높아지잖아요. 아직은 뭐 0.62% 됐는데 저렇게 되면 지역 경제가 엉망개판 어번져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중요한 게 저런 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부산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수님이 앞에서 부산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전에도 LCT 상가 갔을 때 거의 진짜 뭐 10분의 1만 들어와 있더라라고 하는 거 보면서 충격받았었던 게 부산 분들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가 만들어 놓고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는 이유가 다 위에서 찍어 누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실상을 많이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열받는 건 지금 이것 말고도 데이터를 갖고 오려면 한 500개 가능해요. 희망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이 민생 하면서 반도체가 민생이라 그랬지. 나 그 말 듣고 빵 터졌거든. 반도체가 민생이 되려면 반도체로 돈 버는 기업들이 낙수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줘야 되는 거야. 일자리가 생겨요. 지금 다 기계가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반도체에 26조 규모 지원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민생이라고 지랄지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70%가 저금리 대출이에요. 저거는 대출 장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정부가 돈 쓰는 건 거의 없죠. 저렇게 저금리 대출을 하면 금리 차액만 보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정부는 그렇게 생색내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건 거죠. 민간 지원이라고 보는데 정부가 이제 여기에 뭔가 좀
그 은행들한테 이제 뭔가 다른 걸 주면서 네. 저금리로 줘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이게 일반 서민들한테는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국가가 국채를 내면 가장 싼 이자로 국민들 먹여 살릴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개인이 가계빚을 내면은 맞아. 이자가 비싼 거랑 똑같은 맥락인데 민생이 위한다면서 대기업들을 지원해 주면서 70%는 저금리 대출이라는 거죠. 현실화 될지는 몰라요. 그냥 윤석열이 지 입으로 한 거예요. 그다음에 5대 은행 분기 말 기업 대출 평균 연체율 한번 보겠습니다. 대기업들은 그래도 살만해 지금. 밑에 보세요. 연체율이 중소기업이나 전체적 평균이 0.3인데 대기업은 0.07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이 굴러가야 대기업도 굴러갈 수 있는 환경에서 저게 지금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는데 대기업이 버티려면 진짜 걱정되는 게 중소기업의 연체율 같은 거죠. 그리고 덜 맞는 거예요.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 민주당이 이거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상정을 했는데 지금 이거 통과를 시키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이거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거 전수조사 해봤더니 대략 5천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뭐 강남의 아파트 30억 40억이 아니잖아요. 네. 보통 몇 천만 원에서 1, 2억 정도가 네, 대부분인데 맞아요. 그거 선구제하고 구상권 청구해서 사기꾼들한테 받아내면 100%는 아닐지라도 정부가 한 수백억 정도 손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해줄 안 수 하겠다는 있는 거야. 거잖아요. 왜 안 해주는 거예요? 대기업들한테는 지금 26조 규모 지원한다며. 진짜 이런 게 열받는 겁니다. 화가 나고. 그리고 또 열받는 거예요. 이번에 잔술 소주 한 잔 이제 팔겠다는 거거든요. 한 잔에 얼마 정도 하겠다는 거예요? 가격은 이게 풀어주는 지금 거죠. 그냥 계산 한번 해볼까요? 저 소주 저게 보통 따르기 나름이잖아요. 네. 7% 따르느냐 9% 따르느냐인데 보통 7잔 8잔 정도 7잔. 나오거든요. 네. 대략 한 7% 따랐을 때는 한 8잔, 9% 따랐을 때는 한 7잔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공식적으로 한 잔을 카운터에서 가격 매기는 방법이 없잖아. 예. 낱개로 소주 팔면, 하나 그러면 네. 뭐 요즘에 4,000원, 5,000원 하잖아요. 한 병에. 네, 5,000원. 근데 저거를 잔으로 팔면 법적으로 허용을 하겠다는 건데 저게 있었던 게 박정희 때입니다. 잔술 파는 거. 그리고 고급 술 있죠. 일본 뭐 술 같은 거 이렇게 사케 같은 거 이렇게 잔술로 팔긴 하는데 물가를 잡으라 그랬더니 잔술 파는 걸로 허용하는 거예요. 에라이 나 씨. 잔술 판다고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7잔 나온다고 쳐요. 소주 한 병에. 그러면은 최소한 그 5,000원 팔았을 때보다 5,000원에 팔았을 때보다는 마진이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뭐 잔에 무조건 1,000원이지. 최소한 한 잔에 1,000원 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물가가 뭐 잡힌 거예요? 지금 우리 물가가 더 오르는 거지? 채팅창에도 이제 까치 담배도 나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까치 담배도 나누어 피우고. 말 진짜 뭐야 도대체 이게. 근데 얼마 전에 윤석열이 시장 가서 소주만 한 병 딱 먹으면 저 되겠구만. 이제 저런 말 하는 사람은 부르주한 거예요. 소주를 한 병을 마실 수 있어? 그 안주 보니까 싱싱하고만. 진짜 소주만 딱 한 병 있으면 되겠구만. 진짜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본적으로요. 식당 가면은 잔술로 드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잔술 시킬 정도 되면 그분들은 식당 안 가십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 소주도 있잖아요. 소주도 한 잔 두 잔 팔고 나면 김 나간다고 맛이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마시더라도 이렇게 한 3명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소주 한두 병 까고 마른 거지. 근데 웃긴다니까. 이 정책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거 위생 철저하게 할 수 있나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나와야 되겠지. 아니죠. 따라서. 보는 데서 따라야죠. 그런가? 보는 데서 까가지고 따라줘야죠. 물 타면 어떡해. 별의 별일이 다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근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한국 근로자 임금 수준 한번 보겠습니다. 언론들은요 설레발을 존나 치는 거예요. 한 90%쯤 된다 OECD. OECD 국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30개 되잖아요. 아니 한 40개 40개 정도 되나? 정도 됩니다. 그중 평균이 90%밖에 안 됩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때 G10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던 나라예요. 근데 사실 저런 그래프를 볼 때마다 진짜 빡치는 게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뭐 급여 수준이 높다 낮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가가 졸라 높은데. 물가가 졸라 높으면 임금이 많이 받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거 그거요. 네. 스위스 관광객하고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월급이 얼마 받냐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돈이나 1,000만 원 받는데요. 우와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월세만 한 달에 600만 원씩 내고 있다고. 맞아. 그러니까 임금이 높은 건 의미가 없어요. 물가가 같이 받쳐줘야지 내가 먹고 사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세계 선진국들 보면 물가가 고물가인 나라들 엄청 많죠. 고물가들.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고물가예요. 그러니까. 네, 파리보다 비쌉니다 지금. 왜 그건 유명한 얘기잖아요. 한국에서 아파트 한 채 가격이면 파리 가서 아파트 세 채 산다 이런 얘기. 성도 살 수 있습니다. 네. 성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볼 방송이 없어서 새날 보시는 구독도 안 하고 보시는 보수 어르신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보수가 경제 잘합니까? 진짜로. 저랑 아이 컨택 한번 하세요. 보수가 경제 잘해요? 보수가 안보 잘해요? 대한민국 보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 이야기 하면 항상 이제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때 경제가 엄청 성장했고 전두환 때는 더 고성장했다. 그게 박정희하고 전두환이 잘나서 성장한 게 아니라 이 박정희 때는 미국이 돈을 쏟아 부었는데 그 쏟아 부어준 돈의 절반을 슈킹하고 나머지 절반으로 성장한 거고 전두환 때는 전 세계가 고유가 때문에 다 같이 성장했던 거예요. 호황이죠. 엄청 다 같이 한국만 성장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같이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진짜 실력이 보이는 거예요. 맞아. 다른 나라들은 다 정상으로 회복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힘드냐고. 그러니까 이게 통치 능력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이 총선 대표하고 토론회 할 때 그 비슷한 얘기 나왔잖아요. 통치 능력도 잃었는데 매년 지지층 30만 명씩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4년이면 이제 120만 명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좀 줄일 수 없을까요? 한 두 명만 줄일 수 없을까요? 아니 우리가 한 말이 아니고 보수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마음이 아파서 그러죠.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명박과 박근혜와 윤석열을 거치면서 소위 속칭 이런 표현 쓰고 싶진 않지만 뽀록 난 거예요. 들켜버렸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민주 진영 일부와 보수에서 경포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운이 없었던 것도 있지. 그러니까 급격한 성장은 좀 힘든 시대. IMF가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때 상당 부분 뭐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이전에 김영삼 그전에 노태우 정도처럼 확 성장할 수 없는 시기가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경제 포기했다고 난리를 쳤어요. 막상 이명박이가 현대건설 사장 출신이라고 경제 전문가라고 들어왔잖아. 나중에 비교해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훨씬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머릿속에는 프레임이 무서운 거예요. 진보는 경제를 못하고 안보를 못한다고 완전 정반대야. 북한과 작은 전쟁에서 한 번이라도 이겼던 건 다 진보 정권입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 때. 북한이랑 부딪히면 예전에 무조건 이기잖아요. 경제 마찬가지인데 지금 윤석열이 거기 와서 소위 말하면 보수 세력의 모든 민낯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 부패. 경제 못하죠. 안보 못하죠. 외교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잖아. 단 지 마누라에 관련된 일만 잘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쯤 되면은요 정권 내려놓는 게 맞아요. 내려오기 싫다라고 하면 끌어내리는 게 맞다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려 왔습니다. 윤석열 집권하면 보수의 무덤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 지금. 근데 보수의 무덤 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당장 주가만 보더라도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외국 지금 주식들 다 날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폭망하고 있는 거예요. 열받는 게 일본, 미국이 다 10% 이상인데요. 한국만 2% 올랐고요. 지금 나스닥, S&P 500 이런 데 있잖아요. 다우지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미국 건국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만 엔비디아 없다고. 야, 씨. 이런 것들이 윤석열을 탄핵시키는데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잘하는 게 단 한 건도 없다면. 탄핵이죠 뭐. 여기까지.